한국일보에서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고 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신 이혜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연구해 오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혜미 기자는 쪽방 생태계를 취재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계기는 지난해에 9.1 고시원 화재가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원뿐만 아니라 이 서울 시내의 각종 주거 빈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이제 안전 실태가 어떻느냐를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친해진 쪽방촌 주민께서 여러 번 면을 텄더니 네. 이제 이 쪽방촌 이 골목의 쪽방들이 모두 한 사람 소유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뭐 건물을 인근에 건물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쪽방을 가보신 분들은 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온 이 부로 어떤 첨탑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수조사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쪽방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학술적 정의 같은 건 없죠? 그게 문제죠. 쪽방에 대한 정의는 없고 쪽방 상담소에 대한 정의만 있거든요. 쪽방 상담소? 네, 쪽방 상담소는 쪽방의 밀집 지역에 있는 건데 쪽방에 대한 정의는 정작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면적 기준이라 이런 게 있어야 정책 대상이 되고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6천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쪽방에 전국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네네. 그런데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쪽방이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인식을 물어봤을 땐 한 7만 4천 가구가 나왔거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나왔고, 그리고 얘는 지금 국토부의 조사는 주택이외에 거쳐만 조사한 거라서 예. 주택 쪽에 있는 쪽방은 빼고도 그렇거든요.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하고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하긴 건물인데 벌집처럼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를 우리가 흔히 쪽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택의 아주 작은 단칸방 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쪽방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혜미 기자가 이번에 쭉 취재한 건 건물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벌집처럼 다닥다닥 있는 그 쪽방촌이죠. 네, 그 쪽방촌이고요. 서울시가 이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318 건물이고요. 이제 그 안에 4,000칸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최소로 집계된 수준입니다. 318채에 4,000칸. 네, 한 평균적으로 건물당 한 10칸 이상. 네, 12.6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 방 한 칸이 몇 평쯤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정의에 따르면 0.5평에서 2평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0.5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짐을 두면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형태입니다. 큰 게 2평. 네. 네. 고시원보다도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고시원도 쪽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쪽방이라는 것 그렇군요. 자체가 예. 굉장히 정의가 모호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네. 월세가 보통 얼마 해요? 평균적으로 22만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요? 이게 쪽방의 특징이 이제 이 쪽방 주민들 가운데 노숙을 한 경험이 절반 정도가 계세요. 노숙하다가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사실 쪽방이라는 주거는 노숙과 주거의 경계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주거 자원인데 네. 그래서인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나 아니면 일세로 또 이렇게 유연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낼 돈이 그나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반지하 옥탑방 같은 데 가면 한 20몇만 원짜리 방도 있으니까 보증금이 그나마 있는 분들은 그런 데 가는군요. 보증금 없는 분들이 오는 데가 쪽방이다. 네. 네.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죠. 쪽방도. 네. 그래도 대체로 아무튼 없는 네. 경우가 더 많다 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 그 318채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누군지를 다 보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태가 어떻던가요? 사실은 그 쪽방촌에 가셔서 이 건물 집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100%의 확률로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거나 아니면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네. 대답을 하거든요. 네. 이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쪽방 건물에 상주를 하면서 뭐 월세를 수금하거나 예. 출입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쪽방 실소유주들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318 건물 가운데 실소유주가 270명이 있었는데요. 188명, 그러니까 69.62%, 거의 70% 가까이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월세 수익만 얻는 식으로 그렇게 쪽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소유주 가운데
실소유주는 두 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쪽방촌이 밀집한 지역이 거의 낙후한 구도심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 지역에 대대손손 땅과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40년, 50년 가까이 쪽방 영업을 해온 그리고 증여랑 상속을 통해서 이제 취득한 2세대 건물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용산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개발 이슈에 끌려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입성한 신흥 건물주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의 그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건물주 가운데 그래도 한 30%는 그 건물에 사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지를 올렸다 뿐이지 실제로 사는지는 이게 최소 모른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타지인들의 경우 한 반반이 오래전부터 그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속받은 사람. 네네네. 반 정도는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 네. 그래서 이 등본을 봤을 때 이 지역에 개발 이슈가 있었던 그 해 전후로 그렇게 이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은영 소장, 조금 아까 이혜미 기자가 얘기한 이 상황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 이슈가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그 건물들을 갖고 있거나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사는 거겠군요.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빈곤 지역들 대부분이 사실 부재지주 문제가 상당히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네. 그 지역에 살면서 그걸 세놓는 것도 옛날 얘기고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쪽방이나 그다음에 지금 불법 쪼개기의 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학가나 공단 근처나 이런 데의 그 임대인들도 대부분은 부재지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부재 건물주들이 자신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관리인만 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근데 그 수익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카드 공제라던가 이제 현금이 영수증이 되지 않는 현금의 형태로 흐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쪽방은 우리나라 집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각종의 주거 기준 법망의 사각지대라면서요, 소장님?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쪽방이 아까 정의도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쪽방뿐 아니라 주거 기준이라는 게 사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도 최소한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가 없고 쪽방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사실 주거 기준이 없는 건 쪽방뿐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서울시에서 7제곱미터는 돼야 된다. 앞으로 있을 고시원에 관해서는 이런 발표를 한 게 좀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여질 정도죠. 네. 이 건물주들은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기도 하던가요? 그렇죠. 한 일가 같은 경우는 쪽방촌 골목에 8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쪽방은 5채이고요. 이거를 평균치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매달 1,437만 원 상당의 현금 수익을 얻는 거고요. 네. 8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네. 물론 그 건물이 대형 건물은 아니군요. 네, 다 노후한 작은 건물이지만 8채 갖고 있고 5채는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진짜 사는 데는 어디든가요? 인근이긴 한데요. 인근에 건물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역세권에 거기는 재개발됐나 보죠? 건물 새로 세운 데는? 그 재개발 구역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역세권에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도 혹시 이런 쪽방 건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2008년에 4억 원 가까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2층짜리 쪽방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네. 그때 매입할 때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아하. 사실 근데 22세의 나이에 4억 원 가까운 대출을 끌어서 쪽방 건물을 사는 것은 이제 좀 낯선 투자 행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네. 사줬겠죠, 그러면. 네, 타워팰리스 사는 분인데. 현재도. 다시 말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구도심 열악한 지역 재개발 이슈 있다. 그리고 당장도 쪽방에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니 여기 우리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네. 이자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보다 더 벌겠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기사 제목에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라고 하는 제목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빈곤 비즈니스라고 하는 제목은 왜 붙이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9.1고시원 취재하면서도 그렇지만 9.1고시원의 건물주도 상당한 재력가였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빈곤이 모여있는 이런 쪽방촌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정말 선택지 대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계시는데,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었던 이면에는 이런 영리를 취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져 있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이 살만한 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예. 문제겠죠. 예.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환경인데 그걸 뭐 법을 통해서 규제를 받지도 않고 내가 내 돈 주고 돈 될 만한 건물 사가지고 여기 들어와 살겠다는 월세 사는 분들한테 세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분들은 그러겠군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빈곤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말을 명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열악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평이나 두 평 정도로 너무 작게 쪼개서 한다라는 면에서도 이게 좀 비즈니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예. 과도한 이익이다. 우리가 한두 평짜리를 그렇게 쪼개가지고 세를 놓지는 않잖아요. 예. 보통은. 이미 작은데 그걸 또 쪼개가지고 나눠서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데 이제 쪽방도 가끔 등장하면 사실 피차 서로 어려운 분들인데 한 분은 집주인이고 자기는 뭐 어디 나갈 때 뭐 이사 가고 싶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서로 어렵게 사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죠? 네, 물론 뭐 같이 거주하신 분도 간혹가다 있겠죠. 간혹가다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 취재를 한 4달 가까이 했는데요. 현장을 예, 계속 예. 갔을 때 집주인을 안다고 본 적 있다 예. 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혹은 수금하러 올 때 본 적은 있다라고 네. 대답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관리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든가요? 관리인 같은 경우는 주로 본인들도 어려우셔서 그 쪽방에 공짜로 무료로 살 수 있는 어허. 대신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건물주의 공간에 장사를 새 없이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월세를 조금 떼서 받는다거나 월급 비슷하게 네네네네. 받는다거나. 네, 그건 뭐 천차만별이겠네요. 네네네. 건물주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는 뭐 잠깐들 살다 나가시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가 조사를 한 거 보니까 15년 이상 거주했다고 말한 분이 무려 28.3%. 그렇게 오래 계십니까? 이럴 때? 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예. 저희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60, 70대 노인들, 50대가 아마 가장 젊은 축에 속하실 거고 많으신데 그분들은 수십 년간 네. 이곳에 사신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도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사시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네. 이분들을 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아니신가요? 예,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면 그 각 지자체로부터 생계비 지원 받아가지고 네. 상당 부분을 이 쪽방 월세에 갖다 붓는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이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23만 3천 원 정도를 받거든요. 딱 그 액수군요. 딱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올라가면 그 쪽방의 임대료도 올라가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쪽방 세 놓는 분들이 건물주들이 그 주거급여 액수에 맞추는군요. 네, 예전에 20만 원일 때 20만 원, 23만 원일 때 23만 원 이래서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주거급여가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1인 가구 23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최저주거 기준이라는 건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구의 기준으로 아까 제가 집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면적이 14제곱미터가 예. 최저 주거 기준인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집에 살기 위해서는 그 주거급여의 빠른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네. 단칸방이 한 50만 원 정도인 상황인 걸 감안해서 예. 기준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빨리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별다른 쪽방촌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그것만 올리면 쪽방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네, 쪽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쪽방에도 사시고 고시원에 사시고 단칸방에도 사시고 지하에도 사시고 굉장히 많은 수급자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처에 살 수 있는 정도로 주거급여를 줘야 된다. 네. 그건 외국은 주거급여를 줄 때 그걸 반드시 고려하거든요. 돈만 네.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주거급여는 그냥 돈만 주고 어디에 살든 조금밖에 안 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현재. 이혜미 기자 직접 거기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 뭘 가장 어려워하고 뭘 가장 바라고 있던가요? 일단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시는 예. 말씀이 햇볕이 드는 방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서울시 조사에서 쪽방 건물에 샤워실이 있는 곳이 21.9%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합
노인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가서 씻으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장애 있으신 분들도 30% 가량인데 예. 제가 아는 그 장애인 분께서는 지하에 사셨어요. 지하에 사시는데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 화장실을 쓰셔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아이고. 지하에서 1층까지 기어서 올라가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공원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네. 그게 일상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네. 네. 아예 화장실도 없는 건물이군요. 화장실이 화변기가 한두 개 있고 그거를 20명 가량이 나눠 쓰거나 아예 없는 건물도 물론 있고요. 네. 그 왜 쪽방, 뭐 비닐하우스, 고시원 이런 데 사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지역이고 네, 네. 그다음에 임대료 수익도 수익률도 상당한 이자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곳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소득층의 영구 임대주택은 이제 대단히 아파트니까요, 보통. 근데 그게 거의 공급되지 못해요. 이윤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이 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종로에 살고 싶어 하시는데 예. 이분들이 뭐 사회적인 관계망도 다 거기에 계시고 일자리도 거기고 그래서 종로에 살아야 되는데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서울 변두리에 외곽 지역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이 도심의 매입 임대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주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가 이거 매입할 테니 파세요 그래도 안 파는군요. 그렇죠. 이윤율이 한 10% 넘어가면 안 파신다고 그러니까요. 보면 돼요. 네. 게다가 또 계속 갖고 있으면 재개발 이슈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거급여를 이분들이 주거급여. 여기서 살지 않도록 이제 쪽방에서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23만 3천 원밖에 안 주니까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한 40만 원, 50만 원 단칸방 화장실과 욕실이 갖추어진 단칸방에 서울에 살려면 지금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 정도로 주거급여를 확 올려서 이 쪽방이 떠날 수 있는 분들은 떠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근처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그 매입임대주택은 단가를 좀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싸거든요. 도심이다 예,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단가를 계속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쪽방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혹시 아까 네. 말씀하신 최소 주거 기준, 최저 주거 기준. 최저 지거 기준 네네. 이런 거에 미달하면은 네. 월세 같은 거를 못 받게 네. 이렇게 하면 네. 오히려 이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못 그러고 있는데 그러네요. 외국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급여를 도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안 살 수 있도록 그 주거급여를 줬어야 되는데 좀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그런 규제를 마련하면 전부 내쫓기면은 사실 이분들은 돈이 없으니 딴 데 갈 수도 없고 노숙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 네. 당장 그런 규제를 넣을 수는 없고 네네. 주거급여 강화와 함께 최저 주거 기준 신설 네. 뭐 이런 등등이 함께 가야 되겠군요. 네네.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고시원에서도 제일 비극적이었던 게 뭐냐면 7명 중에 4분이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었다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수급받는 분들이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지 않을 떠날 수 수 있는 있도록. 돈을 이제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할 올리면서 거라고. 네. 뭐 지금의 기존에 있는 쪽방이나 고시원은 시설을 다 개선하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돼요. 이혜미 기자는 이 취재를 마치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정부 당국이 조금 절실하게 정책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정책 대상도 아니다. 아주 일부만. 아주 쪽방 일부만. 상담소에서 보호받고 네. 있는 일부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단순히 지금 서울에는 318 건물이라고 해서 되게 적어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구 조사를 하면 훨씬 그 범위가 그렇겠죠. 기준을 세우고 또 조사를 하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쪽방뿐 아니라 뭐 대학가의 그 불법 쪼개기 이런 불량 주거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조금 더 절실한 인식을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취방 같은 것도 쪼개기를 한다 이겁니까? 쪼개기를 네. 하죠. 또 학생들 사정이 어려우니 네. 더 쪼개서 더 작은 방으로 월세 좀 싸게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건 쪽방의 전국화 확대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학가도 그렇고요. 공단 근처에도 그렇게 돼 있고 불법 쪼개기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 우리 사회에. 네. 그래서 사실 최근 2019년 4월에 국토부가 좀 전향적인 걸 내놓긴 했어요. 어떤 거요? 불법 쪼개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2번만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었거든요. 불법 쪼개기니까 이건 이행 강제금 원상복귀 해라 이게 됐다. 1년에 2번만 했기 때문에 그냥 2번 내고 말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제한을 없앴어요. 그런 면에서 좀 불법 쪼개기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은 이제 시작은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거 급여 인상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의 마련 그리고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등을 이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뭐 한 3박자, 4박자 정도가 함께 좀 움직여 가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혜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제발 이걸 정책의 대상으로 우선 좀 보자.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혜미 기자,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